1961년 5월 15일 당시 혁명 공약으로 첫 번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두 번째, 미국과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세 번째,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를 공약으로 박정희 소장은 드디어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윤보선 정권의 정치적 혼란과 6.25의 막심한 피해, 특히 경제적 빈곤은 5.16 군사 정변의 큰 이유였으며 이에 민심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항에 앉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줄여서 권대는 그 유명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962년 1월 27일 울산공업지구를 건설합니다. 박정희 권대는 전력, 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첫 번째로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댐,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후일담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집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1962년 3월 1일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독립공로훈장을 추수합니다. 김구, 안중근, 이순훈, 안창호, 김좌진, 윤봉길 같은 인물들이 추서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권대가 경제적 역량을 이 당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개혁이 실패하면서 경제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경기, 관동, 호서, 호남, 영남, 제주는 깍두기. 경제 개발 과정에서 호남과 관동, 제주 지역은 소외되고 특히 호남 지역은 정치적 피해까지 입어서 후에 김대중 등 좌파 인사들의 텃밭이 되었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다양한 민주화 운동 등이 일어나게 되는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시면 수도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남권은 호남, 중부 지방에 비해 감소 추이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가 빨갱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5대 대통령 선거에서 84.9%의 득표율로 집권에 성공합니다.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한강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1963년 12월 16일에 파독 광부, 간호사 파견을 발표하면서 외화 벌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1964년에는 베트남 파병을 감행하여 대한민국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그 당시 국제 여론에 그닥 우호적이지 못했고 국내 여론 또한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은 그렇기에 더욱 많은 지원을 약속했으며 군사 정권이기에 다소 냉소하던 한미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긴 했지만 1973년 1월 8일 파리에서 체결된 휴전 협정의 규정사항인 모든 외국 군대는 휴전 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철수 후 대한민국은 경제 원조, 국군의 전력 증가,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인력 수출 등을 기반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1960년대로 돌아와서 1964년 11월 30일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경제 회복에 시동이 걸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무언가는 부족하다. 우린 군부 독재 국가이고 전쟁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국가로서 투자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방법이다. 겸사겸사 지지율 또한 올리고 그렇게 어느 날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이익과 양 최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일본의 생산물과 인력을 연 3천만 달러어치씩 10년간 제공한다. 이 내용으로 우리나라 식민지 배상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대한민국은 이 돈과 우리나라의 근본,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통 반문이 2가지가 달립니다. 하나는 북한이 일본에게 받을 돈이 남아있다. 이 반론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다운 권리를 찾는다면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인정. 그리고 다른 반론으로 이 돈은 독립축하금이기 때문에 식민지배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물론 잘한 일이지만 위안부 강제 배상으로 전범 기업의 지분을 강제 회수할 때 일본은 자국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수출 구제를 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종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럼 우리가 식민지배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배째는 시전을 하면 최소 7시간은 가는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전 이 협상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다른 모든 국가의 이런 보상금은 독재자의 주머니로 갔는데 대한민국의 이 조약은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었고 일부 사람들에게 기회주의자로 불리는 박정희는
이 일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경제적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기에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국가 독단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당연하게도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6.3 시위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본 박정희 체제는 위험을 느끼게 되고 정권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계획해가게 됩니다. 박정희는 많은 뇌물을 준비했는데 이전에도 뇌물을 많이 주었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대중매체의 반공 정신을 공고히 하고 언론에는 거짓 간첩 뉴스를 후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2차 경제개발 5개년을 발표합니다. 1차는 경공업 중심 농선을 택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을 계획합니다. 또한 식량난을 해결하고 산림 녹화를 목표로 선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성공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 모델이라며 극찬했다고 하고 상공부가 무연탄 생산을 과감히 늘리고 농림부는 도시 임산연료 반입을 금지하고 농산촌의 연료림을 조장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연탄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광업이 성장하였고 연탄을 만드는 제조업이 성장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연탄의 가격은 떨어지고 거의 모든 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공업으로 노선을 정한 것은 오늘날의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씨앗이 되었고 1968년 2월 1일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 시작하면서 아시아 4대용의 이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철도 위치에 기인하여 건설하였는데 고속도로의 위치는 호남의 좌파 인사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인천, 대전, 부산 코스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호남과 관동 지역은 고속도로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하여 국제개발협회는 서울, 강릉 또는 포항, 광주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함을 근거로 경부고속도로를 크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멍청한 생각입니다. 서울과 강릉은 태백산맥으로 막혀있어 선진국과 같은 고속도로 제작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이미 부산항과 인천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다 감수하서라도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일명 바나나 공화국 현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나나 공화국은 당장 바나나가 돈이 되기에 중공업, 중화학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이 바나나 플랜테이션 중심의 1차 산업으로 몰리는 형상을 말합니다. 만일 고속도로가 강릉, 서울, 대전, 목포로 이어지면 강릉과 목포는 각각 광업과 농업 위주의 사회로 발전했을 것이며 따라서 당장 경제 성장을 커질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의 경제력을 보유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1968년 10월 31일에는 시멘트 공장을 중설해서 한국 사회가 2차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낙후된 농촌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1970년 4월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호남, 경기 중심으로 발전되던 방식을 넘어 전국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아시아의 시대상은 정권을 위해 농촌에 대한 영향력이 중요되었는데 새마을운동은 농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새마을운동을 카피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 하고 유엔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혁신적인 농촌 개발의 운동의 모델로 선정한 것을 보면 딱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1971년 1월 6일에는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1971년 2월 16일에는 카이스를 설립해서 3차 산업을 투자하게 됩니다. 1971년 4월 27일에는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삼성 개헌에 의해 김대중과의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남은 김대중을 열렬히 지지했고 영남은 박정희를 열렬히 지지해서 이 두 지방에서 표 차이가 8대1로 벌어집니다.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박정희는 승리하였고 1971년 12월 현대울산 조선소 사업계획을 인가해준 뒤 박정희는 왕이 되기로 합니다.